네, 다가올 6월 1일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정치권의 이슈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남일제 동서대 성교복지대학원장 김도경 동의대 행정정책학과 교수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방선거 관련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아까 리포트에도 나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달성군 사저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리포트를 통해서 나갔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먼저 교수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시나요? 예, 태원과 귀향 과정에서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는 없었지만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첫째,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그 결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일어났고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결론이 나는 그런 과정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 하나하고 예. 또 하나는 국정농단과 이후에 여러 가지 펼쳐지는 수사 과정에 이번 당선자가 수사 책임자로서 큰 네. 역할을 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 새 정부의 부담감을 좀 들어주는 어깨를 좀 가볍게 하는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교수님의 해석에 대해서 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도 동감이고요. 그 말씀에 조금 그래도 한 보태 본다 그러면요. 네네. 아마 그 정치적 메시지가 없다라고 하는 말 속에 숨어 있는 메시지를 억지로 한번 찾아본다.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은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라는 말 속에 대구의 발전과 대구의 발전과 예. 거기에 무엇인가 하나 담겨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윤석열 당선자나 보수 정치 회귀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 거는 마음에 조금 아직도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이 아니겠는가. 네. 뭐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난 20일에 앞서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시장 이번 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정계 은퇴 선언을 하면서 메시지를 또 던졌습니다. 거대 담론의 정치보다는 생활 정치에 이제 집중을 좀 해야 된다. 민주당 쇄신론이 불가피하다라는 평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남 교수님께서 이번에 먼저 좀 평가해 주시겠습니다. 거대 담론의 정치가 생활 정치의 영역으로 옮겼다는 말과 함께 본인이 네네.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예. 그러면 김영춘 전 장관으로서는 아마 거대 담론의 정치, 즉 이념적 정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밝힌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현재 부산 시민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향점하고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느꼈지 않은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요즘 흐름에 볼 때 민주당 내에 사실상 주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당내 입지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실제로 다음 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사실상 많이 낮아졌다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현실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민주당의 586 퇴진의 의미와 함께 앞으로 선거에 또 어떤 의미를 줄지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 교수님께서는 김영춘 전 장관의 정계 은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정치인은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는 또 져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최근 선거 결과를 보면은 세대 갈등 양상이 이전보다는 굉장히 강화된 측면이 있고 그 중심에는 86세대가 현 우리 사회와 특히 정치권의 주류다, 기득권인 세력화되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30 세대가 386 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크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선거 과정에서 송영길 당대표의 퇴진,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의 서울시장 불출마 그런 거와 관련되어져 김영춘 장관께서 더 이상 존립할 어떤 공간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뭐 인적 쇄신의 하나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난번 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제 김영춘 전 장관이 패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이 좀 불리한 판세라고 남 교수님께서 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보는 판단이죠,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지난 지방선거는 거의 뭐 막가파식으로 막무가내로 싹쓸이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것을 이번 지방선거에는 국민의힘 이제 만회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하고 그 여파를 몰아가지고 아마 무난히 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부산시장을 탈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요.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으로서의 고민도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김동영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판세 지금까지 예. 선거 결과를 보면은 대체로 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대통령 예.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연이어 실시되어지는 전국적 지방선거에서. 선거에서 예. 예, 그게 총선이든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하고 압승을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납니다. 그런 네. 점에서 본다면은 6.1 지방선거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의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선거 환경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인데 단지 제가 봐서는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어떤 대선이 변수요? 아시다시피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 차로 승자, 패자가 결정이 되었다는 네, 측면. 네, 네. 그다음에 부산 지역에 뭐 영남이라든지 혹은 대구 경북 지역과 달리 몰표가 나오지 않고 네. 거의 6대4 정도 비율로 계속 한 4년간 유지되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6.1 지방선거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어떤 쇄신 작업이라든지 인적이든 제도적 쇄신 작업이 따르고 그다음에 굉장히 부산 시민이 바라는 능력 있고 또 그렇게 올바른 그런 또 후보를 내세운다면은 의외의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생각이 다른데요. 네. 6대4 구도, 어쩌면은 0.7%의 그 윤석열 당선자의 승리. 이렇게 자꾸 의미를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선거제도는 한 표를 이겨도 이긴 거예요. 예. 그렇게 6대4라고 하면은 사실상 100%다 이길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6대4라고 그래가지고 지방선거가 6대4 구도로 나눠진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어디든지 60%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국민의힘이 압승하고 아마 지난 그 지방선거 때의 역전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다. 뭐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민주당에서 지금 지난 지방선거 때 나왔던 많은 분들에 대한 그 뭐라고 그래 자질론도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네. 보니까 마땅한 인재를 구하는 데도 굉장히 힘들 것이다. 지금 부산시장 후보를 내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변성환, 뭐 유행진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과연 전투력이나 득표력에서 김영춘 전 장관만한 분이 있을까 찾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봐서 국민의힘이 당분간은 낙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금 현 정부와 차기 정부와의 어떤 갈등 양상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특히 지금 그 두 가지 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집무실 이전 문제 그리고 지금 인사권 문제 이게 가장 좀 두드러지는 그런 갈등인데 양측이 그러니까 윤 당선인 측과 문재인 대통령 이게 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건지 뭐라고 이를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신구 권력의 갈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신국이라 갈등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정말 보기 어려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가지고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좀 서두르는 감도 있고 이건 분명히 좀 저희들이 볼 때도 왜 그럴까 하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 예. 좀 아쉬움도 있고 조금 속도 조절할 수 없을까. 또 국민 여론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당선자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 하는 거는 뭐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문제를 그렇다면은 현 물러가는 정권에서는 그게 윤 당선자의 의중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 정부에게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현재 인수위 법상으로도 절대적으로 협조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 사실 앞으로 5년간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 당선자와 윤석열 정부가 지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막을 이유는 없는데 마치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쩌면 이 청와대나 민주당 정부가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뭐 세를 뭐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불순한 동기가 있는 것 아니냐, 딱 의심을 한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한 발 빨리 물러서 가지고 윤 당선자의 의중을 빨리 받아들이고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이런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 자체가 양측에 서로 별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 보니까 국정 수행 기대감도 상당히 역대 가장 낮게 나오고 이런 또 여론조사도 있던데 인사권 갈등 이거는 좀 타협이 가능할까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신구 정권 간의 갈등이 인사권뿐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청와대 이전 문제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예. 본질적으로 국민들의 반대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 아무리 당선자지만은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보면은 굉장히 독단적이고 불통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제왕적 결정을 내린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과정은 인수위법에서 정한 과정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게 현 정권에 어떻게 보면은 점령군식으로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상태가 있고요. 만약 인사권 문제가 말씀드리면은 인사권은 현 정부는 임기가 5월 9일 자정까지입니다. 그 네. 사이에서 현 대통령이 부여되어진 책무를 해야지 그걸 방기하고 하지 않고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아라는 것은 굉장히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되어진 그러한 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일단 만나야 되는데 그게 무슨 협상거리가 되는 것처럼 자꾸 다른 어떤 조건을 내걸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협안에 대해서 교수님의 약간 해안을 듣고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 방금 말씀한 이제 인사권은 5월 9일까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형식적 인사권은 5월 9일까지가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미 정권은 넘어간 겁니다. 국민의 선택을 해가 이겼어요. 사실상 내용은 넘어갔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인사권은 형식적 절차를 현 대통령이 한다는 것이지 내용을 하는 뜻은 아닙니다. 형식적 절차는 5월 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앞으로 5년간 같이 가야 될 인사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현 당선자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거를 현 당선자와 호흡이 맞지 않는 사람을 물러가는 정부가 임명을 해버렸다. 네. 그것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인사권은 오히려 남용이죠. 그건 오히려. 예, 앞으로 이 경색된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갈등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두 분께서도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이 상황 지켜보면서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